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어, 분명히 어제는 누군가가 어, 준 수업에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렸네요. 그 댓글이. 그래서 오늘은 사람 없이 듣는 학생 없이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우리가 준 수업 참가하면 참잘 준다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참잘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구매력 평가서를 했던 것 같아요.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면 환율 변화율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환율과 미래 환율의 비율로 적혀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죠. ES 빼기 S 분의 S. 환율 변화율은 대략 양국의 그 파이는 뭐죠? 물가 상승률 차이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국제무역 같은 그런 거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우리 앞에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 국제 피쉬 효과 이야기하면서 통화 캐리 거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캐리 거래하는 게 뭐였냐 하면 저이자율 통화로 돈을 빌려가지고 고이자율 통화에 투자하는 거. 단 환희음은 오픈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선물한으로 만약 그 커버를 해버리면 그러면 IRPT에 의해 가지고 이자율 차이된 이득이 선물한 프리미엄에 의해 가지고 상쇄되니까 그러니까 어 오픈을 시켜 놓는 거죠. 해지를 안 하는 거였고요. 그런 경우에 이자율 차이가 이 차입 통화의 평가 절 하율이죠, 그죠? 절 하율. 평가 절 하율 보다 만약 크다면 그러면 뭔가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태국 바트와의 붕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미국 달러의 이자율이 낮으니까 US 달러로 돈을 차입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해 가지고 그래서 태국 바트화에 태국의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런 거였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되돌아올 때 투자를 회수할 때 그 환율을 확정을 지어놓지 않는 거죠. 선물환을 확정 지어놓지 않고 현물환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태국 바트와는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입돈과 평가 절하율이 만약 고정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0이 되겠죠. 반면에 이자율 차이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래들을 했고 그래서 이게 그 일종의 국제 피시 효과를 이용한 UI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미국 US 달러 차입해서 태국 바트화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UIA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나요? 왜냐하면 UI는 뭐죠? US 달러 차입하고 타이 바트화로 예금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또 변형이 있는 거죠. 어떤 변형이 있냐면 부동산에 투자했고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만큼 먹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 태국 바트화에 해당되죠. 물가 상승률에. 그러니까 어 여기 예로 들고 있는 그 태국 바트화 폭락 사례에서의 이 통화 캐리 거래는 정확하게 UIA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PPP가 들어가 있고 약간은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래였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 통화 캐리 거래라고 부르지만 사실 UI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지만 이런 식의 변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ES 빼기 S 분의 S 이꼴 대략 뭐죠? 파이 Q 빼기 IB가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도 아니고 PPP도 정확하게 아닌 거죠. PPP라면 상대 PPP라면 파이비가 됐어야 될 거고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였으면 이게 됐어야 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PPP를 했고요. 아, 이걸 안 했네요. PPP의 또 다른 응용 중에, 활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 실질환율, 실질환율이라는 겁니다. 실질환율. 실질환율. 실질환율이 뭘까요? 실질환율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환율은 뭐냐면 명목환율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의 효과를 제거하면 그게 실질환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PPP가 맞다면, 물가 상승률만큼 환율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건 균형이고 그러니까 명목 환율 변동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 현물 환율이 1유로가 1.25달러라고 하자.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 유로의 물가 상승률은 5%. 그죠? 그러면 우리는 PPP, 상대적 PPP에 의해 가지고 요 수식이 있을 거고. 그죠? 요 수식을 계산을 해보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1.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1.25 지금은 1.25지만 1년 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1.2가 적당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실현 환율이 얼마예요? 1.24예요. 그러면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다. 명목상으로는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유로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가 돼야 되는데 1.24니까 유로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유료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실질로는 유료 가치가 올라갔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로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됐다 이런 거죠. 명목 환율 변화를 구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로 해가 구해보면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질 환율 변화를 구해보면 플러스 3.3% 그러니까 유로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이 환율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 강화됐느냐 아니면 약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때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질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되겠죠. 이게 그 97년 한국 위기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X축은 시간이고 연도이고, 그죠? 예. Y축은 보니까 실질 실효 환율, 왼쪽이 실질 실효 환율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냐면 무역액 대비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이게 플러스이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됐느냐? 1985년부터 한 89년까지는 굉장히 무역 수지 흑자였다. 실질 환율을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파란색을 봐야 되나? 무역 수지 흑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90년까지. 그러다가 90년부터 95년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있었던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니까 만약 무역 수지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외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97년이 되면서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그 사실은 문제는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이미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폭발하는 건 언제 폭발했다? 97년에 폭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97년에는 무역시 적자가 심각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98년이 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지불해야 될 달러는 많고, 받을 달러는 적어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한국에 일어난 건데, 근데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달러가 많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싹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환 위기가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98년부터 2000 한 2년까지 계속 흑자 행진을 어, 했고 특별히 뭐예요? 98년, 99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86년에서 88, 89년 사이에 그 호황 정도의 무역 호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이 되겠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실질 환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보정해가지고 만들어진 환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효, effective, 실질은 real이고 실효는 effective real exchange rate 이런 말인데 어, 여기서 effectiv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외의 여러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무역하는 양을 가지고 여러 국가의 우리의 환율을 그 무역하는 그 무역의 비중만큼으로 가중평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야말로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가액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외화의 가치죠. 외화의 가치.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엄청난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뭐예요, 지금. 97년 말에는 100 정도의 실질 실효 환율이었는데 98년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155, 1.5배 됐다. 외화의 가치가 1.5배 됐으니까. 실질로, 실효로 1.5배가 됐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그 우리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1.5분의 1, 그죠? 예, 그거만큼 떨어진 거죠.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생기다 보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일어나면서 요 외환위기 사태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은 뭐예요? PPP가 맞다면 실질 환율로 보아야지 가격 경쟁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IRP 배웠고요. 그 다음에 IFE 배웠고요. 그 다음에 FRUP 배웠고요. PPP 배웠고.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FEI입니다. FEI는 F는 피셔, E는 이펙트. 그러니까 이게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인데 이것도 피셔 이펙트인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I라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내셔널 버전의 피쉬 이펙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버전의 피쉬 이펙트는 뭐냐 하면 양국의 이자율 차이는 양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습니다. 대략 맞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의 노 피셔 이펙트의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국제판입니다. 어, 만약 국제 피쉬 효과가 맞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맞다면 그러면 피쉬 효과 국제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죠. 요거하고 요게 맞다면
요게 요거하고 같고, 요게 요거하고 같으니 요거와 요거는 같다. 그게 피쉬 이펙트 인터내셔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뭐 이런 거죠.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는 환율 변화율이 양국의 이자율 차. 그 다음에 PBP는 환율 변화율이 양국의 물가 상승률 차. 그러니 양국의 이자율 차와 양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는 비슷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피쉬 효과 인터내셔널입니다. 방금은 뭐냐면 지금, 다른 균형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고,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와 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없다 하더라도, 피쉬 이펙트 인터내셔널이 성립함을 보일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이제까지 뭐, 국제 금융시장 균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논리들을 보면, 다른 게 없더라도, 이 관계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균형이 성립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뭐 IR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로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를 파운드로 바꿔가지고 파운드로 예금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걸 선물하는 해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는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IRP, T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와 비슷하게 이것도 뭔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질문인데 뭐 답은 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피셔 효과 인터내셔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원본은 뭐겠어요? 피셔 에펙트 도메스틱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판 피셔 효과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예. 피셔 효과를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양반이라는 거죠. 어빙 피셔라는 양반이고요. 화폐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 타임 밸류 마니라는 것을 그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양반이다라는 거죠. 어빙 피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국내 버전, 그 원본 버전의 피셔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오타 있네요. FEI가 아니고 FED가 되겠죠. 그죠? 도메스틱 버전이니까. 그죠? 명목 이자율이 10%다라고 합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고 가령 빅맥 하나가 원래는 4,000원인데 1년 후에 빅맥 하나의 가격이 4,2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혹시 만약 빅맥이 맥도날드라는 나라에서는 빅맥이 돈이니 그러면 빅맥으로 표시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 갔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이자율 10%라는 것은 오늘 100원을 빵 사 먹지 말고 은행에다가 예금한다면 1년 후에 110원만큼의 돈이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죠? 오늘 빅맥을 빵 사 먹지 말고 예금하면 내일 얼마의, 1년 후에 얼마의 빅맥을 사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빅맥을 4천원에 사 먹지 말고 예금한다면 내일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4천원 곱하기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1.1 해가지고 4,4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요 4,400원으로 1년 후에 얼마나 많은 빅맥을 먹을 수 있냐 하면 빅맥 가격이 지금 4,200원으로 올라갔으니 그러니 그 1년 후에 받을 그 4,400원을 빅맥 하나의 가격이 4,200원이니까 그럼 1.0476개 먹을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 빅맥을 예금한다면 1.0476 빅맥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때 빅맥 이자는 얼마야? 얼마냐면 4.76%이다. 이게 이제 뭐로 표현한 거예요? 실물 가격을 실물로 표현한 거죠. 실물의 개수로 표현한 거죠. 실물 개수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실질이다라는 거죠. 실질 이자리다. 원화로 만약 표현하면 그거는 뭐예요? 돈으로 뭔가 평가했으니까 그거를 명목 이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1.0476, 4,400원 나누기 4,200원 해가지고 1.0476이란 말이 나왔는데 4,4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금 오늘 가격이 P0인데 빅매의 가격이 P0인데 거기에다가 명목 이자율 I를 1 플러스 I를 한 게 지금 요게 되는 4,4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4,200원은 뭐예요? 1년 후에 빅맥의 가격인 거죠. 그죠? 그리고 1.0476은 1 더하기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 플러스 i는 1 플러스 i, 1 플러스 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런 거죠. P1을 1로 옮기고 P0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P0분의 P1인데 P0분의 P1이면 그건 무슨 말이죠? 빼기 1이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P0분의 P1은 1 플러스 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성립하네요. 그죠? 예. 오른쪽을 풀면 뭐예요? 1 플러스 R 플러스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뭐, 이자율도 작은 숫자이고, 그 다음 물가 상승률도 작은 숫자니까, 요 두 개를 그냥 0이라고 치자. 양변에 1이 있으니까 1을 날리자. 하면 요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대략적으로 실제로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피쉬 법칙입니다. 어윈 피셔가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 효과는 뭐냐면 피쉬 효과, 피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 피쉬 효과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IQ도 RQ 플러스 파이Q일 거고 IB도 RB 빼기 더하기 파이Q일 거고 이거 대략이죠. 대략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Q 양변을 빼면 IQ 빼기 IB는 RQ 빼기 RB 플러스 파이Q 빼기 파이B 이렇게 되는데 실질 이자율은 뭐 어느 국가나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만약 비슷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질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가 몰리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에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실질이 낮은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그 나라의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투자 기회가 더 없어지니까. 아니. 어, 투자할 기회는 있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투자 기회 중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기회에만 투자가 되니까 RB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아마 요게 거의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요게 0이라고 치면 그러면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가 피쉬 이펙트 인터내셔널 버전이 성립한다라는 일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예요? 도메스틱 버전은 FED는 I equal R 플러스 파이다. 그 다음에 피쉬 인터내셔널 버전은 IQ 빼기 IB는 RQ 빼기 잘못했다. 파이 Q 빼기 파이 E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PC 이펙트 인터내셔널 버전이 맞는지에 관한 어떤 증거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PC 이펙트 도메스틱이 맞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요거네요. 그죠? X축은 뭐죠? 인플레이션 레이시고요. 그죠? 그다음 Y축은 뭐죠? 마니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시니까 I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 R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R은 그냥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면 R은 어떤 상수고 요게 R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하면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이 들은 어디에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요 45도 직선 상에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피쉬 이펙트 도메스틱 버전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뭐냐? 어, effective federal fund rate이니까 요게 I죠, I. 요게 I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어, 그, 1년, 1년간의 퍼센트 체인지인데 뭐냐면 PC 가는 게 이게 물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의 변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Y가 인플레이션이고 X가 I인 그런 구조인데 이건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직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는 거죠. 들죠. 단지 이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뭐죠? 횡단면이고 여러 국가들로 본 거고 요거는 보니까 어 저 한 나라를 본 거죠. 그죠? 미국을 본 거죠. 그죠? 미국을 보니까 물론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은 요 정도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아마 피쉬 에펙스 도메스틱도 인더 쇼는 뭐 그 디스 이퀄리움 상태에 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벗어나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림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파이는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 그죠? I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R도 모르구나. R도 뭐냐면, 1년 후에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R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차익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위험 차익 거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어, 피쉬 이펙트 도메스틱을 할 때 어떤 식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개의 균형을 다 했습니다. 이 5개의 균형이 성립한다면 이것도 성립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FRUP가 성립하고 PPP가 성립한다면 FRPPP, 이 Forward Rate Purchasing Power Parity 또 성립하지 않겠냐. 그래서 선물한 프리미엄은 뭐야? 양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에 하고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정확한 관계가 유지될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험이 없죠. 시장 위험이 없죠. 현재 이 가격을 모르는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는 모르잖아요. 요 두 개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만약 이거 가지고 뭔가 차익 거래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 어떤 걸 해야 돼요? 실물 투자를 해야 될 건데 그 실물 투자의 수익이 진짜 1년 후에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냐라는 거죠. 실물 투자하는 거는 금융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관계가 완벽하게 잘 성립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차익 거래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관계가 잘 성립하지도 않겠죠. 그죠? 예. 어, 제가 이제 IRP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피쉬는 그거보다는 약할 거다. 그죠? FRUP도 그거보다는 약할 거다.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PPP나 FEI나 그 다음에 FRPPP는 훨씬 더 그거보다 성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뭔가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뭔가 그거로부터 이익을 획득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쉽게 국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제 금융 거래가 더 쉬우냐? 아니면 국제 실물 거래가 더 쉬우냐 하면 국제 금융 거래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국제 실물 거래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국제 금융 거래는 뭐예요? 그냥 전화 한 통화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라인이 형성돼 있으면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관계이면. 그죠? 근데 국제 실물 거래는 어때요?
실제 그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를 실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일단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금융거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래니까 사실 이거 파이가 지금 게재되어 있는 거 이거 요거 요거는 상당히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음. 어, 잠시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왜 약간의 브레이크를 뒀냐면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뭔가 그냥 단순히 쉬기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뭔가 수업의 내용 중에 내가 제대로 지금 이해했고 이해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시대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을 배웠던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 하면 사실 이거였거든요. 환율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그 환율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라는 거죠.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거예요. 줄여가지고 EM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술은 이겁니다. 금융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모든 가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한다. 입니다. 예.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속하게 반영한다. 또는 충분하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냐 하면 주가가 10원 올라야 될 어떤 뉴스가 새로 생겼다면 그 뉴스가 1초 만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신속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러니까 10원만큼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8원만큼 올라갔으면 효율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 거죠. 또는 12원만큼 반응했다면 그럼 그것도 효율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그 뉴스가 들어오고 나서 만약 12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면 다시 어느 순간인가 12원이 다시 10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겠죠. 또는 80원만 올랐다 하면 그 이후에 20원이 더 올라가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는 비효율적인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가격은 뭐냐 하면 가치이다라는 거죠. 뭐 정보가 효율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걔가 가져야 될 fundamental value만큼이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흔히 많이 들고 있죠. 그죠?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일들이 있을까? 만약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그걸 5만 원짜리를 주울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상태는 뭐 어떤 상태? 비효율적인 상태. 근데 어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그 지폐를 줍겠죠. 그래서 예의도 대로변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효율적인 시장 상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왜 효율적으로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어느 누군가가 비효율적인 시장이라면 그 그러니까 가격이 정보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치하고 달라져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가 매매를 하는 거죠. 5만 원에서 지표를 줍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격이 만약 고평가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팔 것이다라는 거죠. 팔면 판 결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가치로 되돌아간다. 그 5만 원짜리 지표가 줍는 행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만약 저평가돼 있다면 그럼 어느 누군가가 사겠죠. 그게 5만 원짜리 지표를 주는 행위이고 그 결과 뭐예요? 시장은 효율적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 왜 시장이 효율적이냐 하면 경쟁적으로 누군가는 만약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있다면 그로부터 돈을 벌려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하면 그 결과 가격은 가치로 되돌아간다라는 개념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니,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을까? 아니, 누군가 실수로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빼다가 5만 원 지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다가, 어, 5만 원 지폐를 한 장 꺼냈는데 그 옆에 있던 5만 원 지폐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어느 누군가는 그 지폐를 줍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경쟁적인 차익거래에 의해서 시장은 효율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여의도 대로변 또는 금융시장이라는 곳은 돈 벌 기회가 있으면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누구나 눈을 불 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누가 한 이야기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양반이다라는 거죠. 유진 파마 교수이고요. 뭐 실정 금융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 분석과 데이터 분석하는 이 금융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뭐 거의 처음 만들다시피 한 양반이다. 본격적으로 한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일단 이제 요게 백그라운드고요. 요게 리뷰고요. 어, 이피니트 마켓 하이파시스가 시사하고 있는 환율 예측은 뭐 어떤 거냐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가설이 하나 있죠. 그 다른 가설이 뭐냐 하면 무작위 행보 같습니다. 랜덤 워크 하이파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랜덤 워크 하이파시스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어, 미래 환율은 미래의 가격은 현재 정보화에서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치는 이제까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미래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에다가 현재의 환율에다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현재 환율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라는 거지. 어, 오늘과 1년 후 사이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시장에 도달하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주가가 환율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새로 들어오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뉴스라는 것은 랜덤하다는 거죠. 어떤 것은 가격이 올라갈 뉴스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가격이 떨어질 뉴스도 있을 건데 그게 굉장히 무기자기가 좋다니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뉴스의 합은 그 뉴스의 평균은 0이다라는 거지. 0이니까 가장 좋은 기대치는 오늘의 주가이다. 오늘의 환율이다라는 거죠. 시사점은 뭐죠? 미래 환율 예측치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현물 환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 국제금융시장 균형에서 배웠던 또 다른 이 대립되는 가설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물 환율 불편 예측치 가설이었던 거죠. 현존하는 정보를 가장 잘 반영한 미래의 환율의 예측치는 뭐냐 하면 선물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사실은 선물 환율에다가 이노베이션이 합쳐져 가지고 미래 현물 환율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그 주장하고 있냐면 미래 환율의 현물 환율의 가장 좋은 예측치는 뭐냐? 선물 환율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벨 경제상 받은 무작위 행복 가설이 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한테 주는 그 행동 규칙하고 그다음에 이 선물 환율 불편 예측치 가설이 우리한테 주는 환율 예측치
하고 두 개가 좀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 이런 거죠. 예. 어느 게 맞아요? 이미,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답을 이야기를 드린 거죠. 어디 있었던가?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왜 그 무작위 행복화설에 의거해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이 무작위 행복화설은 뭘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행복화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현재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현재 1억 원을 받을까 10년 후에 1억 원을 받을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1억 원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현재 1억 원의 가치보다는 10년 후에 1억 원의 가치보다는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억 원을 은행에다 예금한다면 10년 후에는 1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돼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1년 후에 현물 환율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정보까지 가장 잘 반영한 가장 좋은 예측치는 선물 환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 시장 가치까지 고려했으니까. 현물 환율은 화폐 시장 가치는 고려 안 한 거죠. 마치 지금의 1억 원하고 10년 후에 1억 원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어, 그 선물 환율 불편 예측치 가설을 따르는 게 옳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이 의문은 이런 거죠. 아니 그런데 왜 그게 노벨 경제상을 받았냐? 잘못된 게. 예. 근데 사실은 이 무작위 행보가설은 거의 맞다는 거지. 왜 거의 맞냐면 시차가 별로 작으면 하루 사이를 본다면 그러면 사실 화폐 시장 가치 고려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1억 원과 내일의 1억 원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물 환율 불편 해지지 가설은 이자율 차이를 뭔가 현재 현물 환율에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자율 차이보다는 뭐가 더 크다고? 자금이 훨씬 더 많이 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 아주 무시할 만한 정도의 이자율 차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거였고, 그게 뭐 이런 거였죠. 이자율 차이는 요거고 실제 현물 환율의 차이는 이 정도로 변하고 있으니, 그러니 훨씬 더 자금이 더 크니까, 자금 차이가 더 크니까 요거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였죠. 그렇지만 여하튼 미래 현물 환율을, 그리고 특히 뭐 1년 후에 현물 환율을 예측한다면 뭐가 좋다고요? 예, 선물 환율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왜 선물 환율을 사용하는 게 좋냐 하면 현물 환율보다는, 현재 시점의 현물 환율보다는 선물 환율이 가용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양국의 이자율 차이라는 가용한 정보도 효율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 환율 예측을 한다면 일단 그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선물 환율을 미래 현물 환율에 예측치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인 거죠. 그 말고도 다른 식의 환율을 예측하는 방법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 분석. 예, 주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fundamental analysis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주식에서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한다면 주로 기업 분석인데, 근데 환율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펀더멘탈을 어널리시스 해야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거시 경제를 놔둬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수요, 그다음에 환율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모이는 어떤 식들을 만들어내고 그 식에 맞는 그의
뭐죠? 그 개수를 추정하고,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이 환율일 것이다. 라고 해서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고, 이제 거시경제, 수요 공급 구조 모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계는 뭐야? 일단 과거 데이터로 개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그 수요의 결정 요인들, 공급의 결정 요인들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족하는 환율을 결정해서 이게 앞으로 미래의 환율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시도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보통 경제연구소 아니면 한국은행 이런 데서 환율 예측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정교한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론에 맞는 모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측력은 그냥 우리 앞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했던 선물 환율보다 못하더라라는 게 이제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두 번째, 뭐 주가의 좀 양가지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입니다.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예. 그러니까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는 뭐냐? 과거의 가격의 패턴을 보면 그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환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가격은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더라라고 하면 이 추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반대 케이스죠. 추세가 있는데 추세를 뚫고 내려간 거죠. 그 추세가 지속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차티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차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 긋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차티스트라 그러는데, 차티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추세가 붕괴되었으니 그러면 이 추세 때의 변동성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추세가 바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합세,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보합세죠, 그죠? 그러니까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다. 보합세 지속하다가 다시 또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니면 다시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차티스트입니다. 또 다른 이 기술 분석가들 중에는 뭐냐면 기술적 지표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그죠? 어느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빨간색이 좀 더 가격 변화에 민감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파란색이 가격 변화에 약간 둔감한 게 있죠. 보통 이 기술 지표 만드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무빙 에버리지 하는 이동 평균인데, 과거 30일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구한 거죠. 평균을 구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 연결한 선이 지금 이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지금 빨간색은 아까 민감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exponential moving average. 그러니까 과거 30일의 데이터를 다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과거 30일 전에는 굉장히 작은 가중치를 주는데, 그 가중치가 뭐냐면 지수적으로 감소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해서 가중 평균을 구한 게 30일 exponential moving average. 그다음 요거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뭐예요? 30일 동안의 가중치를 다 동일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최근 가격이 좀 더 민감하겠어요. 예.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가 훨씬 더 민감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무빙 에버리지 구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민감한 놈이 둔감한 놈을 뚫고 내려가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이면 그때가 뭐냐면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민감한 놈이 둔감한 놈을 뚫고 올라갔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면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죠? 예. 그게 뭐냐면 기술 분석 이런 겁니다. 우리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배웠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 중에 이제 버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약형, 중강형, 강형이 있는데, 약형만 이야기하자면, 약형은 뭐냐면 과거에
시장 지표, 여기서 시장 지표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에 생성된 어떤 데이터인데, 이를테면 가격, 거래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느냐? 차티스트들은 또는 기술 분석가들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면 그것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만약 그것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그, 뭐죠? 예. 무작위 행보 가설이라 지금 선물 환율 불편의 지지 가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과거의 정보들은 이 정보 안에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 주가, 뭐, 가격,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은 아주 널리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니 그 정보로부터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미 다 반영이 됐을 거다. 말하자면 여의도의 진짜 밝은 대로변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그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술 분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애널리스트 중에도 기술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건 거죠. 여의도 대로변. 아주 밝은 대로변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이미 다 반영돼 있지 않겠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있지 않겠냐. 우리가 마치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 줍는 걸 나의 직업으로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런 바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그는 바보 같은 짓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뭐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음. 저의 주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찾는다면, 기술 분석해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냥 뭐, 그, 의심스러우면 이 생성형 AI 해가지고 에다가 한번 물어보죠. 기술 분석으로 부자 된 사람 쫙 리스트업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본적 분석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느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워렌 버핏이 되겠냐? 아니면 뭐 별로 짜들어 돈도 못 번 기술 분석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냐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예측의 성과를 보니까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기본적 분석, 기술 분석의 예측력이 단순한 선물 환율도 못 따라가는 정도인 것 같다라는 게 뭐 이제까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그죠? 어, 포브스 발행자가 한 이야기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You can make more money selling financial advice than following it. 그러니까 뭐예요? 금융 자문을 따르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매매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금융 자문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환율 예측에 대해서 약간만 좀 더 코멘트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왜 지금 처음에 국제금융시장의 균형 배우고 그 다음에 어, 환율 예측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환율 예측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을 배웠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임플리케이션. 만약 국제금융시장에 불균형이 있더라면 그 불균형은 언젠가는 균형으로 들어가는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진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그때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뭔가 매매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국제금융시장 균형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거는 균형 복원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복원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뭐예요? 그런 차익 거래를
무수히 반복해야지 평균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복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저 이 CIA 같은 타입의 거래를 해야지 내가 돈을 벌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CIA 타입의 그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외환 딜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래 비용이 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래 비용이 좀 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윈하겠어요? 거래 비용이 작은 사람들이 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차익 거래를 하는데 그 무형 차익 거래는 사실은 그 우리가 기회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 그 주가 지수 선물하고 현물 사이에서 또 차익 거래가 있겠죠. 그죠? 예. 주가 지수 선물하고 현물 차익 거래가 있는데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그 CIA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차익 거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지수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F 이꼴 S 그다음 뭐죠? 플러스 I 마이너스 D겠죠. D는 뭐냐면 배당. 그죠? 근데 S는 알죠? F도 가격이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차입도 그 우리가 알잖아. 이자를 천재. 그렇지만 우리가 뭘 모르고 있어요? 가령 코스피 200 지수를 우리가 복제를 했을 때 코스피 2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배당이 확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배당이 안정적으로 배당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어떤 문제도 있냐면 선물은 그냥 선물이 고평가돼 있으면 F는 셀하면 될 거고 S를 바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이 한다는 건 코스피 200 지수를 저 시가총액 비중만큼 이렇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 중에 뭔가 거래 비용들이 생기겠죠. 거래 비용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은 적극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은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는 종목도 있겠죠.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CIA에 비해서 주가지수 현물 선물 차익 거래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현물 선물 차익 거래가 상당히 좀 쉽게 균형으로 복원하는 특성, 상대적으로 쉽게 균형으로, 그러니까 CIA만큼은 아니지만, 어, 되는 그런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은 뭐 어떤 싸움이냐면, 어떤 사람은 거래 비용이 크고, 어떤 사람은 거래 비용이 작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 변천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공모펀드가 주가지수 선물 차익 거래를 하면 거래세를 안 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제 다 거래세를 내게 됐어요. 공모펀드들이. 오케이? 예. 근데 유일하게 거래세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정사업본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거래세, 그 차이 때문에 주가지수 현물 선물 차익 거래는 누가 그냥 다 독점을 하게 됐냐면 우정사업본부만 독점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경쟁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돈 벌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런 환경이 있어야지 그냥 큰 돈을 버는 거고, 사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의도 뒷골목. 그 여의도 뒷골목이 뭐냐 하면 PPP의 세계, 아니면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의 세계는,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 짓을 반복하면 약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있다, 이런 거죠. 물반 고기 반은 아니고, 물이 한 40 정도 되고, 고기가 한 60 정도 되는데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
차익거래의 또 다른 예가 뭐냐면 헤지펀드죠, 그죠? 헤지펀드. 헤지펀드들이 하고 있는 차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통계적 차익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A와 B 사이에 차익거래는 타이트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A와 B 사이의 가액 관계는 타이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은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잘 이용해 가지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는 이 보통 그 이 퀀트 베이스의 헤지 펀드가 하는 짓 중에 하나 어 어떤 펀드 마젤 저 르네상스 펀드 하는 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펀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하고 있거든요. 초단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선주하고 보통주는 같은 기업의 주식이니까 단지 우선주는 어길권이 없고 대신에 배당이 조금 더 높으니까 우선주와 보통주는 타이트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일정한 가격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지.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손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익을 보기도 하는데 그 차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한 거죠. 확률적이죠, 확률적.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훨씬 더 기회가 있는 거지. 아주 손쉽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 예측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겠다. 또는 뭐 용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실질 환율이냐 아니면 명목 환율이냐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겠다. 이렇게. 어, 키 테이크어웨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에는 균형 관계가 존재한다. 그게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이었다. 균형에 벗어났을 때는 위험 차익 기회 또는 무위험 차익 기회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이 차익 거래 결과 균형으로 복원한다. 그러니까 무위험 차익 기회가 생긴다면 그 같은 경우에는 균형으로 빨리 복원할 것이고 위험 차익 기회라면 균형으로 복원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를테면 PPP in the long run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경영 조건 중에 하나가 IRP였다. 이자율 평가였다. 선물한 프리미엄은 두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와 동일하다는 균형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균형에 벗어났을 때 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거래를 CIA, Curved Interest Arbitrage, 무이험 이자율 차익 거래라고 한다. 이런 거죠. 국제 피쉬 효과,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는 현물 환율 변화율은 두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와 동일하다는 균형 관계를 이야기하며 벗어났을 때는 UIA, 위험 이자율 차이, Uncurved Interest Arbitrage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 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는 현물환율 변화율은 두 국가 간의 물가 상승률 차이와 동일하다는 균형 관계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성립한다. 선물환율 불편 예측 지가설, Forward Rate Unbiased Predict Hypothesis는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 예측치는 현물환율의 가설이며 이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부합한다. 무작위 행보 가설보다 랜덤워크 하이포시스보다도 뭐 이런 게 우리 이 챕터에서 한번 기억해야 될 어떤 진술인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챕터에 관련되는 유명한 인용구 해서 첫 번째는 아까 피쉬 이펙트를 이야기했다는 어빈 피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예. 두 번째는 펄스 안멜슨. 예. 이 양반도 노벨 경제상 수상했고요. 현대 수리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차익거래는 시장의 일물일가의 법칙을 따르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다음 워렌 버핏. 음. 예측은 예측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측은, 그러니까 여러 예측가들이 여러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은 그 예측가가 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준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뭐예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워렌 버핏이 한 또 다른 이야기 중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탐욕적이면 나는 뭐죠? 공포를 느끼고 그다음에 시장이 공포를 느끼면 나는 탐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 반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지. 대응하는 거지.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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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또 다른 이야기는 뭐 어떤 거냐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개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워렌 버핏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의 펀드 매니저였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6만 명의 경제학자가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박사학위자. 이들은 실제로 발행한 5번의 불황 중 9번을 예측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불황은 5번밖에 없는데 9번을 예측했대. 그러니까 틀렸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 당신이 시장 예측이나 판단을 위해 경제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경제학자의 예측을 믿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피터 린치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약간 더 덧붙이자면, 어, 경제학자가 그렇게 예측을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예측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쯤은 은퇴를 했겠죠. 그래서 예측을 믿지 맙시다. 누군가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말은 믿지 말자. 그게 이번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껏해야 뭐예요? 미래 환율을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예측치는 그냥 선물 환율이야. 그 정도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가의 예측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걸 믿지 말고 뭐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보고 보는 게 오히려 예측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으로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